친정 갈 때 지금 준 옷들 같이 가져가. 어머니,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정말. 15년 동안 한국 시집살이를 하며 머슴처럼 일해온 외국인 며느리,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다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산 옷까지 몇 벌을 툭 쥐어주듯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 싸구려 옷을 품에 꼭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왜 나한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걸까? 리는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지나갔습니다. 38살의 리는 한국말도 제법 익숙해졌고 물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이제는 큰 용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시골집에 시집와 처음 배운 건 눈치였어요. 무슨 일을 해도 고개를 숙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리는 그것부터 익히게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이 서툴러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어색하고 말을 하려 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린을 볼 때마다 아이고 그것도 못하나 하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린의 마음을 계속 긁어내렸어요. 아침엔 부엌일, 오전엔 빨래, 오후엔 밭일. 집안일과 농사일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린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호미질을 해도 삐뚤빼뚤, 풀을 뽑아도 남아있고 마늘을 다듬다 보면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손 좀 봐라. 이래가지고 농사 되겠나? 하고 툭 내뱉었어요. 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억울하단 말보다 죄송해요라는 말이 더 빨리 나왔습니다. 제사도 큰 고비였어요. 어떤 날은 전 부치는 순서가 틀렸다고 혼나고 어떤 날은 조상님 사진 앞에서 절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았어요. 리는 한국 제사를 배워보려 책도 찾아보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는 늘 시어머니의 표정을 먼저 살피며 움직였어요. 그게 린이 배운 살아남는 법이었거든요. 집안 한쪽 벽에는 린이 베트남에서 가져온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낯선 글씨들 가, 나, 다. 한국어의 처음 글자들이었어요. 틈만 나면 린은 그 글자들을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가나다.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작은 목소리로만.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린의 등 뒤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거이 뭐 하는 거고. 공부도 하네. 말이라도 빨리 통해야지 뭘 시키묵지. 시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린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글씨를 따라 쓰는 신용을 살짝 해볼까 하다가 고개를 살짝 젓고는 그대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린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칭찬 한마디 없이 잔소리 반, 한숨 반이었어요. 그러나 린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은 채 조용히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린이 한국에 와서 적응한 지 15년.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고 나서는 자주 타향살이 때문에 친정과 베트남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사는 게 바쁘고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동안 베트남 친정과의 연락은 뜸했습니다. 전화 요금도 부담됐고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저 잘 지내겠지 하며 마음속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밭에서 고추 모종을 옮기다 말고 린의 낡은 휴대폰이 떨리듯 울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걸려오는 번호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국가번호를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으로 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사고를 냈는데 보상금이 필요해. 우리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아. 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가락에는 밭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비닐하우스에는 땀 냄새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조심스럽게 묻는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금액을 말했지만 린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한국에서 모은 적금도 없고 매달 생활비만 겨우 맞춰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린은 몇 번이나 미안해 지금은 정말 못 도와 하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나중에 전화할게. 말을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양빛은 뜨거운데 린의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린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동네 아줌마가 다가와 물었을 때 린은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햇빛이 너무 강하네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가 밭두둑을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린, 물호스 좀 일로 가와라. 고추가 말라 죽겠다. 린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그러나 그 짧은 대답도 금방이라도 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의 눈이 빨개진 걸 보긴 했지만 그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디서 잘못해서 울고 있나? 저녀는 절에 감정이 많아서 큰일이요. 시어머니는 린이 베트남어로 울며 통화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표정만 봐서는 서툴러서 또 실수했겠지 정도로만 짐작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린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국에 간을 맞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밥그릇을 놓을 때도 작은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찌하고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거도 제대로 못 놓나? 사람 불편하게. 린은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마음을 다 담지 못했고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오해만 쌓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울면서 린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할까? 절망에 잠겨 조용히 흐느끼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밖에서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더욱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오늘만큼은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마음의 먹먹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밭에 가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린은 베트남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엄마가 모래를 빗자루로 쓸던 모습, 동생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던 기억, 모든 장면이 가슴속에서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린은 이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돈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낼 용기가 이상하리만큼 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마음의 표현 방식도 다르니까요. 린은 그냥 참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결국 더 큰 오해를 만들었고 이 오해는 곧 다가올 큰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린의 마음속 먹먹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잠을 자도 온통 친정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처음 연락이 왔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린은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엄마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했어. 순간 린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갈게, 나 금방 갈게. 린은 흐느끼듯 베트남어로 외쳤지만 그 말들이 공기 속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날아가는 데만도 하루가 걸리는데 당장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방 밖으로 스며 나왔고 우연히 집에 들른 린의 남편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린은 눈물이 그친 적이 없다는 듯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라 했어요. 남편은 놀라 뭐라고? 진짜야? 하고 물었지만 린은 제대로 말도 이어 못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현실적인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러면 지금 바로 가야 하는데 말을 하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린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돈 조금만 빌릴 수 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린은 남편의 침묵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휴대폰 뱅킹 화면을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지금 통장에 정말 여유가 없다. 생활비랑 대출 때문에 이제는 나도 어떻게 못해줘. 린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또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그냥 혼자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남편은 더욱 미안한 얼굴로 린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밭에 물을 대고 오던 시어머니가 그 조용한 대화 끝자락을 들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의 울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친정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까지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자기 방 앞에 섰다가 아들의 방 쪽을 쳐다봤어요. 너 방금 뭐라 했노? 아들은 깜짝 놀라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린이 친정에 장모가 아프대요. 근데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린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잠깐 울었어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만큼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고 다녔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표정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는 왜 이래 중요한 걸? 말도 안 했노?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린을 바라봤어요. 린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앞치마만 꼭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리는 그 불빛을 문틈으로 보며 문을 두드릴까 사정을 말할까 그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촉촉해진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이 집에 오래 묵혀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린의 친정에서 연락이 온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은 서로 한마디씩밖에 오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 아들의 눈빛, 린의 숨소리마저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린은 여전히 친정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지만 마냥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15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딱 하나였어요. 참아야 산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린, 빨래는 오늘 안에 다 해라. 내일 비 온다 카더라. 린, 고추 장아찌 꺼내 묵자. 근데 그 전에 김치통 먼저 치워라. 예전 같으면 한 번 말하면 끝날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집안에 있는 일을 지시하기도 했어요. 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더 힘들게 시키는 걸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린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속 움직여라 하는 듯한 분위기만 풍겼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린한테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표정을 짓는 날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평생 살면서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린은 하루 종일 움직이며 일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친정 엄마의 병원비, 비행기표,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들.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린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집안일을 조금만 늦게 해도 그걸 지금 하노? 하고 바로 잔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투덜거림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섞인 표정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모질고 투박하고 차갑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린이 놀라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한참 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툭 말했습니다. 너 요새도 그렇게 울고 다니나? 린은 그 말이 왜인지 더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단단한 등, 줄어든 어깨, 늙어버린 손등의 힘줄이 린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는 종이 넘기는 아주 작은 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도 일어나지도 못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집안일을 시키는 건 더 많아졌고 린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혼자서 어디론가 다녀오기도 했어요. 리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따라했어요. 린이 친정 소식에 불안해하던 날들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한 반응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저 더 많은 집안일을 시키며 평소보다 더 무표정한 얼굴로 린을 대했을 뿐입니다. 린은 어머니가 나 귀찮아 하시나? 내가 울어서 더 싫어하나? 하는 생각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약간의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도 같이 구해서 왔어요. 급하게 구했는지 다음 날 저녁 비행기였어요. 바쁘게 떠날 준비를 하고 베트남 가족들에게 줄 선물조차 구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옷까지 몇 개만 챙겨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린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네 친정 간다며 이 옷이라도 챙겨가라. 가방 안에는 시장에서 산 원피스 2벌과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딱 봐도 급히 아무 생각 없이 상값싼 옷들이었어요. 린은 순간 속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래도 처음으로 친정을 가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딱딱했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의 얼굴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네 엄마 잘 보고 와라.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왜 끝까지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을까? 그날 오후 린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줬지만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순간 내내 린의 마음속엔 섭섭함과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는데 린은 결국 울음을 삼키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린은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다행히 많이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누워있는 방 한 구석에서 언니의 짐을 풀던 린의 동생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동생이 검정 비닐에 쌓인 뭔가를 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 린이 동생에게 물었었어요. 언니가 가져온 옷 사이에 들어있던데 언니가 가져온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은행 계좌 이체 확인서와 환전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생각 이상의 금액이 적혀 있어서 너무나 당황하여 서류를 뒤지고 있는데 서류 사이에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누라, 내한테 와가고 고생만 해서 미안타. 네 친정 집 힘든 거 내 다 알았다. 이것은 내가 니한테 주는 거다. 아가야 많이 못 줘가 내 미안테이. 단 내 줄.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는 흔들리고 종이는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린은 숨을 들이켜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기대도 하지 않았던 따뜻함이 가장 투박한 형태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린은 편지를 꼭 쥐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네요. 정말 아니었네요. 린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일부러 붙잡아두고
왜 바쁘게 만들었는지, 왜 시장에서 옷을 급히 샀는지, 모든 게 하나처럼 깨어졌습니다.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모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사랑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말할게요. 그날 밤 리는 잠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섞여 내려오는 눈물은 섭섭함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비로소 따뜻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물 흘리며 사정하던 일이 있은지 며칠 뒤 어느 날 아침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시간 시어머니는 하얗게 낡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한번 닦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길을 바쁘게 걸어 버스 승강장에서 읍내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읍내의 어느 한 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부동산 사장이 의아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웬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네, 땅 좀 팔러 왔소. 부동산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할머니,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짝이 내보고 땅 팔 생각 없냐고 했던 그 땅. 부동산 사장이 약간 놀라며 되물었어요. 할머니 전에는 그 땅 파실 생각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은 절대 안 판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셔놓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네, 쓸 데가 있어서 짧고 단단한 한마디, 더 묻지 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땅을 이렇게 갑자기 파신다고 하니까 말이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진짜 걱정하는 듯 했지만 동네 특유의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팔아주이소. 그라면 되는 기라. 여서 못 팔면 딴 데 가고. 아차하는 부동산 사장은 급하게 할머니를 다독거렸습니다. 아뇨 가시긴 어디를 가세요. 마침 그 땅을 살려고 했던 분하고 아직 연락이 되니 금방 거래될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부랴부랴 할머니를 다시 앉히고 바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할머님의 그 표정은 정말 다른 곳으로 가실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원래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읍내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전화를 받자마자 금세 부동산으로 뛰어왔습니다. 행여나 할머님이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서 말이죠. 원래 시골의 땅은 거래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은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부동산 안에서 얘기를 듣었던 아주머니 둘이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할매가 땅을 판다고? 헐, 그 땅 애지중지하던 거 아이가? 말도 마라. 그 땅 사려고 그 할머니 얼마나 억척같이 돈을 모았다 아입니까? 근데 왜 판대노? 모르지. 근데 얼굴 보니까 뭔 일 있는 거 맞더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서류 뭉치, 부동산 계약서를 꼭 쥐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손은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결심을 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매누라, 네가 울던 모습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 깊은 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옷가지 사이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짧은 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땅을 팔고 받은 돈을 은행에서 베트남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 은행 직원이 그렇게 돈을 보내면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돈을 문제없이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서류 작성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리는 여러 번 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손이 덜덜 떨리는 듯한 모양, 짧지만 진심이 가득한 문장,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아가야, 내 미안테이. 이 마지막 한 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리는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들, 섭섭했던 모든 순간들이 조금씩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잘 못하지만 일로, 행동으로, 투박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던 마음들,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엄마의 건강이 많이 안정되자 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창밖에 베트남의 햇빛이 스쳐 지나갈 때 린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말로 하지 못했어도 마음은 있었으니까. 한국 시골집 앞에 도착했을 때 리는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다가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왔나?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무심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 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리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람은 안 자라. 뭐라도 묻고 자야지. 그 말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둘은 오래 앉아있지 않았고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들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 몇 마디 속에서 리는 편지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이 집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편지를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니한테 주는 거다. 눈물은 더 이상 슬픔에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 할 때 방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야야, 자나? 아니요, 어머니. 리는 일어나려 했어요. 그러면 그냥 거서 들어라. 나오지 말고. 리는 그냥 그대로 멈췄어요. 네 친정 이야기는 내 아들 통해 다 들었대이. 사돈어른 많이 좋아지셨다 카대. 그래, 다행이대이. 그러고 내가 니한테 좀 할 말이 있어가. 이래 칸다. 단계 아이고. 니가 처음에 시집 올 때 니는 거서 대학교까지 나왔다 카대. 근데 울 아들은 고등학교 밖에 못 나오고 내는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혹시나 우리가 얘한테 무시당할까 싶어가 내 많이 모질게 일을 대했대이. 근데 네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래야지 해도 그게 참말로 안 되더라. 내 맴과 입이 다르게 나오는 게 참말로 애미야. 내 진짜 미안테이. 인자부터는 내도 잘할게. 니도 내 좀 봐두고 알겠제. 그러면 이제 먼 길 온다고 고생했을 텐데 고마 자라. 내일 보제이. 그리고 멀어지는 어머님의 기척에 저는 허물어지듯이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센 어머님이 이렇게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잘하자. 어머니도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로 시작된 15년의 세월은 비로소 진짜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